지난 주말 제가 주식시장의 조정을 암시하는 영상을 올린 직후 시장에 실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의 40년간 코스피 지수 차트를 놓고 보면 올해 주식시장의 상승은 정말 거의 90도의 상승 각도로 올라온 모습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도의 과열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번 조정을 계기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고점을 4,200포인트로 진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지난주 영상을 보면 증시가 최근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제 주식을 다 팔고 도망치라는 관점을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지표인 RSI가 주봉상으로 85가 넘으면 지난 10여 년 넘게 대세 상승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증시조차 조정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4년 만에 돌아온 과열장세 속에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번 연도 상승장만 경험한 초보자들은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거란 경고도 했던 것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인 RSI가 주봉상으로 85를 넘기는 것은 여간한 상승장이 아니고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는 것처럼 지난 4년간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보면 이번에 이렇게 된 상황이 주식의 매도와 현금화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이었나 새삼 다시 느끼게 된 거죠. 이 주봉상 RSI에 관한 설명은 바로 지난주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이번 사이클에서 코스피 지수 4,200포인트가 최고점이 아닌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5거래일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6조 원의 매도 폭탄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최근 상황을 두고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던데 이는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과 이 중에서 외국인들의 현재 보유 비중을 모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만 보면 최근 6조 원의 매도 폭탄이 엄청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거래일 기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3,252조 원 중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35.1%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고 있다는 표현이 되려면 최소한 올해 4월 수준인 31%로 다시 회귀하는 정도의 지금의 10배 이상의 매도세가 나와야 가능한 표현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사실 엄청난 정보입니다. 우리가 코스피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매일매일 단순히 외국인이 몇 조 팔았네, 몇 조 샀네 이걸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주식을 팔아 순매도가 찍혀도 선물시장에서 코스피 200 지수의 선물이나 개별 주식 선물에선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을 한 방향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스피 200 지수의 옵션이나 개별 주식 옵션의 포지션까지 더하면 이는 더 이상 일반인들이 파악할 만한 수준의 얘기는 아니게 됩니다. 옵션의 5대 주요 변수를 표현하는 그릭스는 복잡한 수식과 금융공학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주식과 선물 옵션이 결합된 모든 포지션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방향은 이쪽이다. 확실히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과 유튜브, 각종 경제나 투자 블로그에도 이걸 언급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외국인들은 보유 비중을 크게 줄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데이터 흐름을 보면 단순히 수급 동향의 매도 금액만으로 시장 방향을 단정하는 분석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기관이 현물인 주식과 선물에서 동시에 매도 행렬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신호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확실히 하방으로 방향성 베팅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죠. 보통은 현물인 주식을 팔아도 선물에서 매수를 하며 위험을 해지하게 되는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선물에서조차 현물과 같은 방향의 포지션을 구축한다면 개인들은 이를 확실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기관들이 카운터파티 역할을 해줬다고 하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그대로 받아서 선물에서 매수인 기관들을 보며 이 당시에는 현물과 선물의 수급을 동시에 관찰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론 시장의 하방을 확실히 예측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분석하기도 어려운 이런 수급을 보는 것보단 눈으로 보기에도 확실한 지표인 주봉상 RSI가 정말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장기 차트로 관찰하면 시장의 저점과 고점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도 되지 않았던 2004년에는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적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상승장이 나오자 이때쯤 되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상당히 줄게 됩니다. 이 줄어든 외국인들의 비중을 그대로
개인들이 증시의 고점에서 물량바지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시장이 강한 상승장이 나오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줄어든다. 이 2000년대 상승장과 비슷한 현상은 2020년 증시의 저점과 2021년 증시의 고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20년 중반과 후반, 그리고 2021년도 초반은 코스피에 엄청난 상승장이 있었죠. 이때도 외국인은 저점에서 높은 보유 비율을, 시장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보유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 낮아진 보유 비율은 누가 채웠을까요? 2021년도 개인들의 엄청난 주식 열풍을 기억한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많은 분들이 고점을 예상하는데 과거처럼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낮아지면서 그 자리를 개인들이 모두 채워주고 있을까요? 앞서 보여준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말한다면 시장의 고점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4,000포인트가 넘었는데도 왜 이렇게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대중들의 광범위한 주식 열풍은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것 말곤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몇몇 분들에겐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대중들 대다수는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의심과 반신반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 증권시장에 대한 공중파 다큐를 본 적이 있나요? 당시 신규로 주식 투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중장년층의 엄청난 열풍으로 증권사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당시 그런 고객들을 만나며 인터뷰한 증권사 직원의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2007년과 비슷하다. 고객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것을 보면 저희는 지금 무서워서 주식을 다 팔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외국인 보유 비중에 관한 추세와도 맥이 같습니다. 지금 신규로 막 주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소액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나올 정도의 개인들의 주식 열풍이 있어야 시장의 역사적인 고점은 나오게 됩니다. 제 예전 영상 중엔 빅스 지수와 푸콜레이시오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 설명하긴 시간상 어려우니 변동성 지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도 보시길 바랍니다. V코스피는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확인하면 좋은 점은 옵션의 수급을 분석할 줄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도 옵션 트레이더들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 하방에 얼마나 많은 포지션이 구축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풋옵션이 얼마나 많이 구축되었나를 눈에 보기 쉽게 지수화해서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입 현황을 보면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대략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단 이 거래일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모두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매입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계속 듣다 보면 제 말이 이상하죠? 저는 분명히 제가 옵션의 수급을 분석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방금 특정 거래일 중에서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입 추세를 거론했습니다. 그것을 나열할 줄 알면 옵션의 수급 동향을 읽을 줄 안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이 풋옵션을 매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의 하방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카운터파티 역할인 기관이나 개인들의 포지션은 풋옵션 매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풋옵션 매입이 시장의 하방을 베팅하는 것과 달리 풋옵션 매도는 시장의 약간의 상승과 프리미엄 수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저도 이런 옵션의 생리는 정말 어려운 개념이라 가끔 보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의 하방을 예측하는 풋옵션 매수자와는 달리 거래 상대방들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은 정반대의 논리인 시장이 최소한 특정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하길 바라는 사람의 포지션이란 겁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매입하고 거래 상대방인 기관과 개인이 풋옵션을 매도하는 수급을 쭉 봐도 옵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봐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동성 지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미국의 빅스 지수나 한국의 V코스피 지수를 봐야 하는지 모두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변동성 지수는 옵션 시장의 복잡한 포지션들 중에서도 실제로 풋옵션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 지수가 높게 올라올 때는
언제나 시장의 저점이었습니다. 이 V코스피 지수를 주봉 추세로 놓고 좀 더 길게 보면 언제나 변동성 지수가 높을 때가 시장의 저점이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작년 8월의 급락장 때 변동성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2,400포인트까지 빠진 뒤 한 달 가까이 반등을 줘서 15% 정도 상승한 2,700포인트에 도달했죠. 그 이후는 물론 연말 계엄 사태가 있을 때까지 코스피가 다시 2,300포인트대로 하방 추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8월 급락장으로 떨어진 코스피가 한 달 가까이 반등이 세게 나와줬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현재 변동성 지수와 비슷한 레벨인 올해 4월, 당연히 이때도 시장은 바닥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미국의 빅스 지수를 보고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근거 중 하나로 삼기도 했던 시기였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압니다. 이 변동성 지수가 높을 때가 진정한 시장의 바닥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하락론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 4,200포인트에서 지금 빠져봐야 얼마나 빠진 상태라고 변동성 지수 40대 중반을 보고 벌써 시장의 저점을 논하냐 비판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V코스피의 움직임은 10중반에서 20중반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20 후반을 향해 가고 30을 돌파하면 시장의 위험, 즉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V코스피가 40을 돌파한 상황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의 하락장이 나온 상태일 때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수가 겨우 6% 하락한 상황인 지금이 V코스피가 40을 넘긴 상태라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때는 코스피가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그야말로 대폭락장이었습니다. 당시 V코스피 지수가 70을 넘기는 일이 벌어졌죠. 아마 이번에 지수가 61이평선이나 121이평선 부근까지 지수가 폭락하려면 코로나 당시처럼 변동성 지수가 60, 70은 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동성 지수가 그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거의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폭락장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의심이 드신다면 여러분도 직접 인베스팅에서 V코스피 지수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아마 이번 조정은 하락론자들이 보기에 아쉬울진 몰라도 코스피가 3,800에서 3,900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률상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조정이 2025년인 지금 오리라곤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조정은 예상되지만 코스피는 5,000, 6,000을 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현재 V코스피 지수의 레벨 수준을 보면 향후 시장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